그동안 변곡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던 게 뭐죠? 바로 이번 잭슨홀 컨퍼런스입니다. 27일이죠. 전일 밤에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죠. 결과는 다들 아시는 대로 이제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 전부 다 사상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이번 증시 조정에 존버 윌리엄스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점 추가 매수하라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여기에 잘 따라와 주신 분들은 9월 21일에 FOMC가 있죠. 이 전까지는 주식시장의 양호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시름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9월 FOMC까지라고 말씀드렸냐?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이 FOMC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죠. 나머지 연방준비은행, 이 총재들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세부적인 부분을 함께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채널은 고품격 경제 채널이죠. 그래서 경제적 지식이 높은 구독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경제적인 질문과 댓글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이런 주요 댓글과 이런 질문 답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와 관련된 질문이 뭐냐? 머리가 가발이냐? 이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데 투블럭입니다. 예, 저처럼 이렇게 대가리가 이렇게 옆으로 큰 애들은 옆머리가 확실히 좀 눌려야 그나마 좀 작게 보이는데 옆머리를 일단 바리깡으로 쫙 밀고 윗머리를 좀 기르는 이렇게 이런 이발 방식이고요. 두 번째 많이 주시는 요 전문적인 질문은 이발은 어디서 하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집 앞 사거리 앞에 전봇대 옆에 그 골목에 있는 미장원에서 이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웬만한 경제적인 궁금증은 전부 다 해결되셨을 것 같으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 뭐 다 해석이 되시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빠르게 해석을 해드리면 파월 의장이 뭐라 했냐, 미국의 총 고용은 코로나 침체가 시작되기 전인 2020년 2월보다 현재 한 600만 명 정도 더 적다고 합니다. 반면에 내구재에 대한 지출은, 내구재는 뭐냐면 우리가 내구성 있는 소비재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소비 품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내구재 지출은 2020년 2월보다 20%나 더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처럼 팬데믹의 영향으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여기에 현재 수요가 20% 이상 그 전보다 더 초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중요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건 뭐 틀리지 않죠, 당연히. 그런데 여전히 고용시장은 파월 형이 보기에 침체돼 있다 이거죠. 특히나 장기 실업률이 굉장히 높고 계속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이 높고 노동시장 참여율,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참여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참여율이 회복되는 속도, 요거는 아직도 좀 느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파월 형이 생각하기에 실업률이 별로 안 좋다, 고용 상황이 별로 안 좋다, 이게 핵심인데요. 맞아, 해석으로 넘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백신 접종이 증가를 하고 학교가 문을 열고 실업수당이 지금 중단되기 때문에 고용시장 회복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지금 제고되고 있다. 그래서 델타 변이라는 거는 파월 형이 보기에 단기적인 위험이지만 어쨌든 최대 고용으로 앞으로 계속 나갈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월 형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은 어떠냐? 이제 7월까지 나왔죠. PC 물가지수는 장기 목표치인 2%를 훨씬 초과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PC 물가지수 이게 뭐냐면 개인 소비지출 측정치라는 건데 요게 2%를 넘어가잖아요. 그럼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2%를 훨씬 더 넘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미 연준이 뭐 테이퍼링도 빨리 하고 기준금리 인상도 서둘러야 되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조차도 지금 약간 좀 미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합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왜 일시적이냐? 파월 형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이런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현재까지 인플레이션 급등은 좁은 범위의 일부 품목들에서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이 인플레이션이 급등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경험적으로 이런 일부의 인플레이션의 효과는 일시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았던 일부 품목 중에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높게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렸었는데 중고차 가격등이 하락을 하고 있다. 맞아. 그러니까 일부 공급의 문제로 인플레이션이 급등했던 이런 품목들이 다시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공급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구재 가격이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이런 증거를 아직 파월 의장은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인상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현재 임금의 상승 수준은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 매년 증가하는 요 수치와 거의 유사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보고 있는 CIE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측정한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2%에 지금 현재 수렴을 하고 있다. 굉장히 어렵게 설명했는데 한마디로 일시적인 품목에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높지만 장기적인 평균 2%의 수준의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회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논란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미 일부 경제학자들은 파월은 그냥 자기 바램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죠. 어쨌든 파월 형은 미 연준의 의장이니까 그리고 립 서비스만으로 주식시장을 막 급등시키고 떨어뜨리고 이럴 힘이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좀 믿고 계속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다음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주요 통화 정책의 효과는 1년 이후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일시적인 이런 인플레이션에 전부 다 대응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사라지고 난 후에 통화정책의 효과가 그때서야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효과는 오히려 고용 및 기타 경제활동을 느려지게 하고 적정 인플레이션 2%에 도달을 하는데 오히려 방해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파월 형이 보기에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 변이의 영향이 지속되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연준이 통화 정책에 대한 실수를 하게 되면 이건 특히 더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반면에 미 연준이 1970년대의 경우처럼 인플레이션을 너무 일시적으로 치부할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우리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앞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뭐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하더니 갑자기 약한 모습 보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미 연준은 집계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만약에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지표가 관찰되면 연준은 확실히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혹시 파월 형이 말한 대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다. 만약에 자기 예측이 틀렸다. 이게 밝혀질 경우에는 타격이 너무 크니까 그때 이제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두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영어 길게 해석하는 거 이런 부분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디죠? 바로 미국이에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약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파월 의장은 일단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서 좀 더 완전한 경제 회복과 특히나 고용에 대한 확실한 회복 데이터가 들어올 때까지 테이퍼링을 좀 미뤄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하지만 그러다가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심해지면 바로 테이퍼링이든 뭐 금리 인상이든 뭐든지 그냥 해서 인플레이션을 바로 때려잡겠다 이런 소리를 하죠. 그래서 일단 파월 의장의 연설을 전부 다 들어보니까 최소한 파월 의장만큼은 당장에 뭐 9월보다 아니 11월이나 12월 요 FOMC에서 데이터 들어오는 거 지켜보면서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거죠. 이게 연준 의원들 전체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도 연준 의장의 발언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안심시키기에는 충분하다 이거죠. 특히 이번 주식시장의 하락은 델타 변이 문제도 크게 한몫을 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테이퍼링 이슈도 크게 한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이 테이퍼링 이슈가 있을 때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요 뭐 홍역이라 그러죠. 이번에 치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예방접종을 미리 한 셈입니다. 9월이든 아니면 11월이든 12월이든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FOMC 회의에서 나오더라도 며칠 정도 잠깐 조정받고 그냥 쉽게 지나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죠. 이번 조정에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마인드 제가 잡아드리려고 미리 고점에서 매도한 게 아니라면 괜히 팔지 말고 존버 윌리엄스 하셔라, 버텨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뭐 방송 보고 요번 일 터지기 전에 미리 현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요번 기회에 저점 매수 타이밍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선은 9월 FOMC까지는 최소한 주식시장의 흐름이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뭐 그 이후에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겠죠. 그래도 크게 흔들린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까 그때는 또 역시나 지금처럼 존버 윌리엄스 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전략인데 그럼 이쯤에서 하나 궁금하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 경제 초보자님들 아니면 시작하신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테이퍼링이 국채 매입을 중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동성을
흡수한다는 건데, 그러면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게 아닌가요? 또 앞으로 또 금리 인상 이슈도 마찬가지죠. 유동성이 흡수되면서 주식시장의 유동성 현금이 빠져나가니까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을 하실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뭐 거의 확실해지실 텐데, 그림의 붉은색 선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고요. 검은색 선은 미국 주가지수입니다. 2000년 이전에는 미 연준이 시장과 소통을 거의 안 했어요. 하더라도 기준금리를 너무나 빨리 올렸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2000년 이전 거는 사실은 봐도 큰 도움이 안 되고, 2000년 이후부터 미 연준이 시장과 소통도 굉장히 잘하고요.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주식시장에 맞춰서 이렇게 좀 조절을 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이후에 과거 역사를 보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이 가능한데, 2000년 이후 국채 매입을 중단하는 이 테이퍼링 시점은 지난 2003년 그리고 2013년이었죠. 사실 테이퍼링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시기는 2013년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유동성 중단의 시기는 있었다는 거고요. 자, 뭐 테이퍼링뿐만 아니라 2004년 기준금리 인상했던 시기, 그리고 2015년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구간, 검은색의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 어떤가요? 다 폭락했습니까? 아니면은 잘 올라갑니까? 잘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죠. 지난 2003년과 2013년 테이퍼링 시기에도 지금하고 똑같았어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유동성을 미 연준이 풀었었고요. 그것이 회수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 아니냐, 이런 뉴스들을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그 많은 유동성들이 흡수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테이퍼링 시기, 그리고 또 더 빠르게 유동성을 흡수하는 금리 인상 구간에도 역시나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주식시장은 돈의 힘으로 상승을 하기도 하지만 경제가 회복되는 구간에 이익이 증가하면서 또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걸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본원 통화와 뭐 M2 통화량의 차이 때문이다, 이것도 설명할 수 있고, 경제가 성장하는 구간에 좀 더 높은 이익률로 자금이 몰리는 FED 모형, 이런 걸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자세히 알아야 되는 이 자본주의 설명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 설명을 못 드려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있더라도 주식시장은 일시적으로 잠깐 눌릴 수는 있지만 그 경제 회복되는 구간에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하더라. 그리고 일정 구간 금리도 오르고 이렇게 버블이 붕괴하는, 즉 주식시장의 자금이 전부 다 채권으로 이동하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은 상승한다, 이겁니다. 물론 뭐 2000년대 이전처럼 미 연준이 뭐 거의 미친 것처럼 금리를 엄청나게 빨리 올리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그러면 단순히 테이퍼링이 실현되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유만으로 유동성이 빠져나가서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다, 이런 우려는 확실히 이 그림을 보셔서 사라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잭슨홀 컨퍼런스라는 변곡점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로 인해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살짝 뒤로 밀려났죠. 당분간 주식시장의 흐름은 좋은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잔버 윌리엄스 하셨던, 잘 버티셨던 우리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으니까 좀 더 힘내시고요. 주식시장의 흐름이 당분간 좋을 가능성이 높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